화려한 갈채가 서울 그랜드 호텔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흔들었다. 수백 명의 미식가, 비평가, 그리고 셰프들이 올해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상 위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차기태가 올해의 레스토랑 트로피를 높이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 미소를 현혹적으로 담아냈다. 마이크가 그의 입가로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좋았으며 겸손함을 가장한 채 객석을 훑었다. 저의 레스토랑 화령하림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잊혀져가는 한식의 위대한 유산을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그저 위대한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 혼을 지키려는 미약한 제자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의 스승, 즉 몰락한 전통 명가 향서관 성쇼관의 마지막 주인 한사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유산이 이제 차기태라는 유능한 후계자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차기태는 트로피에 입을 맞추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했다. 그의 눈에는 그가 훔친 유산 위에서 군림하는 자의 오만함이 번뜩였다. 같은 시각 화려한 호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은평구의 후미진 골목. 마지막 손님이 떠난 작은 식당. 민서의 부엌은 고요했다. 한설이 지금은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가 묵묵히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식당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시상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익숙하고도 역겨운 목소리를 모를 수 없었다. 차기태가 유산과 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리의 손이 순간 애모엠쳤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행주를 꽉 쥐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녀의 눈은 텔레비전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다. 저 얼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식당은 작고 초라했다. 하루 종일 정성껏 끓여낸 육수 냄새와 소박한 나물 무침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곳은 차기태의 화령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향서관의 일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아닌 그를 선택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 속에 숨어 그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속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리는 의자를 정리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끓는 물이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뜨거운 증기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러자 5년 전 그날의 비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날 향서관의 대청마루는 지옥으로 변했다. 스승님,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차기태가 젖은 머리카락을 마루에 조아리며 절규했다. 그의 앞에는 흠뻑 젖은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서리가 가문의 비전 미준 이 담긴 발효 일지를 경쟁 일본 레스토랑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증거였다. 교묘하게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과 이메일 서신이었다. 서리 아가씨께서 어떻게 가문의 명예를 돈과 바꾸려 하십니까? 제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차기태는 피를 토하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명예와 전통, 그리고 충성. 아버지, 한사부는 대청마루 기둥처럼 굳어서 있었다.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믿었던 제자 차기태,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딸 한설이 사이를 오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검붉게 물들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절 모함하는 겁니다. 서리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녀는 차기태를 노려보았다. 늘 자신에게 친절하고 깍듯했던 사형, 시오. 어떻게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꾸밀 수 있는지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분노에 묻혔다. 닥쳐라. 한 사부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서리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내가 감히 이 애비의 얼굴에 먹칠을 해? 조상님들께 물려받은 이 신성한 비법을 오랑캐 놈들에게 팔아넘기려 해?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선 가문의 수치에 대한 혐오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건 다. 서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섰다. 그는 차기태가 내민 증거 앞에서 이성을 잃었다. 가장 믿었던 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고발하는 상황. 그의 완고한 신념 체계 안에서 딸은 가문을 배신한 불효막심한 죄인이 되었다. 차기태, 내 말이 모두 사실이냐? 아버지가 낮고 무겁게 물었다. 차기태는 몸을 떨며 대답했다. 제 목숨을 걸고 사실입니다. 스승님. 향서관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차기태가 고개를 드는 서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찰나의 승리감과 냉혹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 사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한설이, 너는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다. 이 집안의 족보에서도 내 이름은 지워질 것이다. 감히 조상의 유산에 손을 댄 불효자식은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다. 그는 문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장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아버지, 서리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붙들려 대청마루에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차기태는 여전히 엎드린 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본 향서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서리의 귓가에 생생했다. 그녀는 빗속에 버려졌다. 돈 한 푼 없이 가족도 이름도 잃은 채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향서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그리고 1년 후 차기태는 스승님의 유지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이 훔친 비법으로 화령을 열었다. 그는 서리가 팔아넘기려 했다고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발효일지를 손에 넣었다. 물론 서리가 쫓겨나던 혼란 속에서 그가 직접 훔쳐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훔친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핵심이 담긴 나머지 절반은 서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후. 서리는 뜨거운 증기 속에서 긴 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이 분노를 연료 삼아 칼을 갈았다. 그녀는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설거지, 재료 손질, 작은 분식집 주방 보조.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요리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을 복기했다. 차기태가 훔쳐간 반쪽짜리 레시피가 아닌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구전으로 전수했던 핵심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차기태가 흉내낸 화령의 요리가 얼마나 화려하든 그것이 향서관의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차기태를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차기태 셰프는 진정한 장인 정신으로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서리는 텔레비전을 껐다.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고 식당은 다시 완벽한 어둠과 고요함에 잠겼다. 그녀는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부엌문에 오늘 쉼이라는 팻말 대신 폐업이라는 종이를 붙일 준비를 했다. 이 작은 공간에서의 시간은 끝났다. 5년의 기다림, 5년의 준비. 이제 그 칼을 뽑을 때가 되었다. 차기태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을 때 그가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을 바로 그 순간에 서리는 앞치마를 벗어 단정하게 개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한 빛이 감돌았다. 화령의 화려한 불빛은 곧 꺼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빼앗겼던 유산의 그 속에서 진짜 불꽃이 다시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옅어졌다. 그 세월 동안 차기태의 화령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제국이 되었다. 강남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통유리 건물, 미쉐린 3스타를 굳건히 지키는 명성, 그리고 수개월치 예약이 꽉 찬 좌석은 그의 성공을 증명했다. 향서관의 이름은 이제 화령의 성공 신화를 위한 고풍스러운 배경으로만 희미하게 언급될 뿐이었다. 차기태는 자신의 집무실,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면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그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그는 한 사부를 뛰어넘었다고 확신했다. 늙은이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는 그 유산을 가져다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여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 그에게 한서리는 이미 잊힌 존재,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다. 5년 전 그 연약하고 순진했던 계집아이, 감히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되려 했던 어리석은 존재.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든, 아니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완벽한 서사에서 깨끗이 지워진 오점이었다. 이제 그는 화령 개업 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계승의 향연, 헤리타지 게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행사는 그가 한식의 유일무이한 계승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대관식이 될 터였다. 정재계 인사들, 외교 사절단, 그리고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초청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제국을 반석 위에 올릴 생각이었다. 기념 행사가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 서울의 주요 언론사 사무실,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비평가들의 자택, 그리고 화령의 차기태 앞으로 정체불명의 검은 봉투가 동시에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오직 받는 사람의 이름만이 붓글씨체로 단정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국내 최고의 음식 평론가인 백종혁은 무거운 질감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는 한때 향서관의 오랜 단골이었으며 한 사부의 몰락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인물이었다. 봉투 안에서는 거친 질감의 한지 한 장이 나왔다. 거기에는 인쇄된 글자가 아닌 힘있으면서도 절제된 필체의 글이 세로로 적혀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불을 지키는 자, 셰프 야미, 체프 야미라 한다. 서두는 단호했다. 5년 전 한식의 위대한 혼이 도둑맞았다. 껍데기만 남은 유산이 화려한 거짓으로 포장되어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 화령의 차기태는 스승을 배신하고 그릇을 훔친 자에 불과하다. 백종혁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었다. 필체에서조차 서늘한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문장을 읽었다. 이에 나는 차기태에게 공개적인 심기신기 대결을 제안한다. 훔친 자와 지키는 자, 누가 진정한 향서관의 계승자인지 백일하에 증명할 때가 되었다. 대결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도발적이었다. 총 3번의 대결. 향서관의 주인만이 만들 수 있었던 이제는 사라졌다고 알려진 궁중 연회 메뉴의 재현. 첫 번째는 기억의 향기를 담은 냉채, 두 번째는 균형의 불을 다스리는 찜 요리, 그리고 마지막은 세월의 맛을 응축한 발효 디저트였다. 차기태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가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편지는 그렇게 끝맺고 있었다. 백종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편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향서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선전포고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좌관에게 소리쳤다. 화령 측에 연락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봐. 같은 시각 차기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똑같은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싸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셰프 야미, 어둠 속의 요리사. 감히 어떤 미친놈이 이런 장난을. 그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멈칫했다. 편지에 언급된 3단계의 궁중 연회 메뉴. 그것은 그가 향서관에서 훔쳐온 비전 일지에도 불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던 부분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그것을 완벽하게 재현하려 했지만 무언가 핵심적인 한 가지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자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셰프얌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도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지금 저희 쪽에 확인 전화를.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기태의 개인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불과 30분 만에 셰프 야미, 화령 도전장, 훔친 유산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익명의 편지 내용은 이미지 파일로 변환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대중은 열광했다. 완벽해 보였던 화령과 차기태 셰프를 향한 정면 도발.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 공방인지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인지 궁금해했다. 어디서 새어나간 거야? 차기태가 포효했다. 그는 즉시 홍보팀을 호출했다. 당장 이 기사들 다 막아. 저 얌이라는 놈 정체를 알아내. 고소할 준비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이제는 그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화령의 투자자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기념 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비평가들은 칼럼을 준비했다. 그들은 차기태가 향서관의 유산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계승했는지에 대해 늘 의문을 품어왔던 터였다. 이제 그 의문에 불을 지필 장작이 던져진 것이다. 차기태는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 했던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구겨진 한지를 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셰프 야미. 그는 이 이름을 기억 속에서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자신의 앞길을 막을 만한 원한을 가진 자가 누구였던가. 수많은 경쟁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향서관의 혼까지 운운할 자는 없었다. 설마 그의 뇌리에 5년 전 빗속으로 쫓겨나던 처연한 뒷모습이 스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설이는 죽었거나 아니면 요리 따위는 평생 쳐다보지도 못할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배짱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운 좋은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비법이나 탐내던 철부지였을 뿐이다. 하지만 불안감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이 도전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자신만만했다. 만약 이암이라는 자가 정말로 그 핵심을 알고 있다면 자신이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정체불명의 도발 한 번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차기태는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제국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그 셰프 얌이라는 놈을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아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홍보팀장. 그가 인터컴을 눌렀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내가 그 어릿광대의 도전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가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태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화령은 전쟁터였다. 5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홍보팀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이 1층 로비에 진을 쳤다. 차기태는 집무실에서 밤새도록 쏟아진 온라인 기사들을 붓게 충혈된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정체불명의 테러리스트가 침입한 것과 같은 불쾌감이었다. 어릿광대 같은 놈. 그가 태블릿 PC를 책상에 집어 던졌다. 감히 셰프 얌이 이름 한번 유치하군. 이딴 비겁한 수법으로 내 명성에 흠집을 내려 해.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라이벌, 레스토랑의 저열한 음모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라이벌인 유 셰프를 의심했다. 하지만 유 셰프는 정통 프렌치 요리사였다. 한식의 혼 따위에 집착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최근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박씨 형제. 그들은 퓨전 요리가 특기였다. 향서관의 궁중 메뉴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토록 향서관의 본질을 운운할 자는 그곳에 몸담았던 자 외에는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향서관 시절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한 사부와 제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맨 구석에 서 있던 어린 서리의 모습. 그는 그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려보았다.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그저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그는 다시 한번 한서리의 얼굴을 떠올렸다가 지워버렸다. 5년이다. 5년 동안 여자 혼자 밑바닥에서 살아남았다면 요리사의 자존심 따위는 진작에 버렸을 것이다. 설령 복수를 꿈꾼다 해도 자본도 인맥도 없는 그녀가 이런 대형 스캔들을 기획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거대한 조직의 소행이 분명했다. 아무것도 응답하지 마. 그가 홍보팀장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이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노이즈 마케팅이야. 우리가 반응할수록 저 숨어있는 쥐새끼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셈이지. 그냥 무시해.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거다. 차기태는 자신의 권위가 이 정도 소란쯤은 가볍게 누를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차기태의 예상은 빗나갔다. 침묵은 오히려 의욕을 증폭시켰다. 대중은 셰프 야미의 도발에 열광했다. 화령이 응답하지 않자 차기태가 두려워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훔친 유산이라는 해시태그는 이제 겁쟁이 차기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은 셰프 야미의 도전장 원문과 차기태의 침묵을 비교하는 기사로 도배되었다. 화령의 침묵 의혹을 인정하나 차기태 셰프 왜 대답하지 못하는가? 자극적인 제목들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에 대한 분노로 손톱을 깨물었다. 결정타는 투자자들의 전화였다. 차 대표, 화령의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의 불쾌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다. 이게 다 무슨 난리여. 5주년 갈라에 오기로 한 VIP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어.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차기태는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감히 늙은 돈줄이 자신을 협박하려 들다니. 하지만 그는 최 회장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돈줄을 잃을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한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만 했다. 차기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무시 전략은 실패했다. 이 정체불명의 얌이라는 놈은 대중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자신이 침묵할수록 자신이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그는 덫에 걸린 것이다. 그는 이를 갈았다. 이제 그 쥐새끼를 양지로 끌어내 밟아 죽일 때가 되었다. 이틀 후 화령의 가장 큰 연회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령 5주년 계승의 향연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단상 뒤에 걸려 있었다. 차기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일부러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게 등장했다. 기자들의 초조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 무대를 즐기는 배우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걸음걸이로 단상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는 마이크에서 나는 자신의 목소리 톤까지 조절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 그 다음은 단호함, 그리고 마지막은 관대함. 그는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보길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요리사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연기자이기도 했다. 이틀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가짜는 익명의 편지 한 장 때문에 저희 화령의 5주년 행사에 차질이 생길 뻔했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어른이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기자들은 잠시 술렁였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5년간 돌아가신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화령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으며 슬픔을 연기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근본도 없는 자가 저의 순수한 노력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셰프 얌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그분께 실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정심마저 담고 있었다. 진정한 요리사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요리로 승부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가면 뒤에 숨어 비겁하게 칼을 휘두릅니까? 그건 요리사가 아니라 자객이나 하는 짓이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과 함께 몇몇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기태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분의 가여운 도전을 제가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렸다. 기자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압도당했다. 몇몇은 이미 셰프 야미를 사기꾼으로 규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차기태는 그들의 반응을 즐겼다. 그는 여론이라는 거대한 짐승을 길들이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할 생각이었다. 이것은 대결이 아닙니다. 교육이 될 것입니다. 차기태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감히 하늘을 넘보려 한 그분께 진짜 유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 차기태가 향서관의 유산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켰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웃었다. 개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는 한 사부가 낡은 방식에 집착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훔친 비전 일지는 훌륭했지만 구식이었다. 자신은 거기에 현대적인 기술과 과학적인 조리법을 더해 완성시켰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예를 들어 스승님은 갈비찜을 만들 때 10시간 동안 숯불 앞에서 불 조절을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차기태는 그 레시피를 수비드, 사우스비드 방식으로 바꾸었다. 정확한 온도에서 완벽한 식감을 구현해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발전이었다. 그는 또한 스승이 고집하던 천연 발효 방식 대신 통제된 환경에서 배양한 상업용 효모를 사용했다. 시간은 10분의 1로 줄었고 맛은 일정했다. 그는 이것을 효율이라 불렀다. 스승이 혼이라고 부르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 여겼다. 물론 그가 훔친 비전 일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달빛 아래 이슬을 모아 장을 담근다거나 바람의 소리로 발효를 확인한다는 식의 비과학적인 서술들. 그는 그것들을 늙은 스승의 미신이나 과장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것들이 핵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 빠진 부분을 자신만의 감각과 현대적인 기술로 채워 넣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미쉐린 3스타가 그것을 증명했다. 세상이 그의 완성된 요리에 열광했다. 감히 누가 5년 전에 쫓겨난 애송이가 이 완벽한 맛에 도전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논리에 빈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훔친 비전 일지는 양여의 기법, 즉 불을 다스리고 재료를 팽창시키는 기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전부라 믿었다. 하지만 의미의 기법, 즉 물을 다스리고 재료를 응축시키는 나머지 반쪽의 존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반쪽은 지금 서리의 손에 있었다. 셰프 야미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향서관의 진짜 비법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한 사부와 자신뿐. 하지만 늙은이는 이미 몰락하여 요양병원에서 숨만 붙어 있는 신세가 아니던가. 그리고 그 어리석은 딸년 한설이. 차기태는 5년 전 그 비에 젖은 얼굴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설령 그녀가 살아남아 복수를 꿈꾼다 한들 그녀가 무엇을 알겠는가. 그녀는 그저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전부인 애송이였다. 향서관의 핵심 비법은 오직 장남에게만 전수되는 법. 자신이 10년간 스승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겨우 훔쳐낸 그 비법을 그녀가 알 리 없었다. 한 사부는 아들인 자신보다 오히려 딸인 설이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그는 그것이 스승의 편애이자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설이가 단지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철학 자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기술을 훔쳤지만 철학은 훔칠 수 없었다. 그는 셰프 야미가 아마도 향서관의 레시피를 어설프게 흉내내던 다른 제자 중 하나일 것이라 결론 내렸다. 혹은 한 사부에게 앙심을 품은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어느 쪽이든 그들은 핵심을 몰랐다. 핵심은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굳게 믿었다. 대결은 화령 5주년 기념 행사의 메인 이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차기태가 선언했다. 수많은 귀빈과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어둠의 셰프가 얼마나 하찮은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부디 그분이 그날 도망치지 않고 가면이라도 쓰고 나타나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만약 셰프 야미가 정말로 진정한 비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차기태는 웃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요. 진짜는 바로 이곳 화령에 있습니다. 그날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의 오만한 대답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도전자가 여성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설희 씨의 행방을 아십니까? 이 질문에 차기태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바로 연기를 재개했다.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부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과 그녀를 엮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는 고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5년 동안 소식이 끊긴 사람, 이 험한 세상에서 돈도 백도 없는 여자가 살아남았을 리 없다는 것이 그의 냉혹한 계산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가 설득당하고 있었다. 그는 한설이가 절대로 자신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교묘하게 한설이가 이미 죽었거나 적어도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암시를 풍겼다. 기자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차기태는 모든 질문을 여유롭게 받아넘기며 기자회견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기자회견은 차기태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이자 관대한 승자로 포지셔닝했고 셰프 야미를 비겁한 도전자 혹은 관심종자로 격화시켰다. 언론은 세기의 대결이라며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차기태의 입가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설에 완벽하게 만족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그는 덫을 놓았다. 셰프 야미가 누구든 그 덫에 걸려들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사라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집무실로 돌아와 와인잔을 다시 채웠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5주년 기념행사 날 가면을 쓴 그 쥐새끼의 목을 비틀어 자신의 옥좌 아래 전시할 생각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날은 그의 대관식이자 셰프 야미의 처형일이 될 터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화령은 그의 것이다. 유산도 그의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대결의 승리도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는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어리석은 그림자를 집어삼킬 생각에 손에 쥔 와인잔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이 도둑의 가장 큰 오만함이었다. 차기태의 오만한 기자회견이 서울의 모든 전파를 장악하고 있을 때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버려진 채 방치된 낡은 한옥이 한 채 있었다. 한때는 누군가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을 그곳은 이제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2층 공간의 별채, 한때는 장원을 담그고 음식을 저장하던 창고였던 곳이 한설이의 비밀 주방이었다. 차기태의 화령이 자랑하는 최첨단 티타늄 주방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전기도 겨우 들어왔고 바닥은 차가운 흙바닥이었으며 공기 중에는 묵은 장 냄새와 마른 집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설이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타오르는 장작불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무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느리고 침착했으며 마치 수백 년 묵은 의식을 거행하는 사제처럼 경건했다. 그녀는 장작이 타는 소리, 불꽃이 솥바닥을 핥는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편 어둠 속에 잠긴 마루에는 한 노인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향서관에 충직한 집사였던 김 노인이었다. 그는 5년 전 설이가 쫓겨나던 그날 밤
한 사부의 분노 뒤에 숨겨진 차기태의 교활한 눈빛을 유일하게 목격했던 사람이었다. 김 집사는 한 사부가 충격으로 쓰러지고 향서관이 뿔뿔이 흩어진 후 가장 먼저 서리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도 수년간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그리고 2년 전 은평구의 작은 식당에서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녀를 기적적으로 찾아냈다. 그는 서리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작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이 버려진 한옥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는 5년 전 그 혼란 속에서 차기태가 양녀의 비법서, 즉 불을 다루는 화려한 기술이 담긴 책을 훔쳐갈 때 조용히 인의 비법서를 지켜냈다. 그것은 물과 발효, 그리고 기다림의 철학이 담긴 향서관의 진짜 심장이었다. 차기태는 자신이 전부를 훔쳤다고 믿었지만 그는 절반의 기술만을 가졌을 뿐 그 기술을 지탱하는 철학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김 집사는 그 책을 서리에게 돌려주었다. 아니, 서리는 이미 그 책의 내용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 아가씨. 김 집사의 낮은 목소리가 불꽃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저 간악한 놈이 기자회견에서 아가씨를 고인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작은 휴대용 라디오로 차기태의 기자회견을 듣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서려 있어. 서리는 대답 없이 가마솥을 응시했다. 차기태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교육이 될 것입니다. 개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미신일 뿐입니다. 서리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무지했다. 그는 모릅니다, 집사님. 서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길처럼 낮고 고요했다. 아버지가 왜 달빛 아래 이슬을 모으셨는지, 왜 바람의 소리로 발효를 확인하셨는지. 그는 그저 그것을 비효율과 미신으로 치부했지요. 차기태는 수비드 기계로 정확한 온도를 맞추면 완벽한 갈비찜이 나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향서관의 갈비찜은 온도가 아니라 숨결로 익히는 것이었다. 숯불의 미묘한 강약 조절, 재료가 익어가며 내는 소리, 그리고 요리사의 호흡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는 상업용 효모로 일정한 맛의 장을 만들어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향서관의 장맛은 매년 달라지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장을 담그는 사람의 정성이 빚어내는 세월의 맛디라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몰랐다. 서리는 5년간 밑바닥에서 일하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미신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 그녀는 달빛 아래 모인 이슬에 왜 특정 미생물이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지, 바람의 진동수가 발효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독학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화했다. 서리는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콩을 바라보았다. 대결의 첫 번째 과제, 기억의 향기를 담은 냉채에 쓰일 콩이었다. 차기태는 분명히 냉동콩을 쓰거나 압력솥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콩을 삶아낼 것이다. 하지만 서리는 전통 방식 그대로 12시간 동안 장작불로 콩을 삶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상이었고 수행이었다. 그녀는 불길을 조절하며 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길, 자신을 향한 실망의 눈빛, 그리고 차기태의 배신. 그 모든 감정들이 불길 속에서 타올랐다가 재가 되었다. 그녀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분노를 칼끝에 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리움과 존경심을 담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유산을 되찾겠다는 차가운 결의.
그녀의 요리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증명하는 매개체였다. 김 집사는 묵묵히 마루에서 일어나 뒤뜰의 장독대로 향했다. 수백 개의 항아리 옹기가 달빛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이곳은 서리와 김 집사가 지난 2년간 비밀리에 복원해낸 향서관의 심장이었다. 차기태가 훔쳐간 반쪽짜리 레시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이 이곳에 잠들어 있었다. 김 집사는 그중 가장 작은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5년 전 서리가 쫓겨나던 그날 밤, 김 집사가 몰래 빼돌려 땅에 묻었던 시간장이었다. 향서관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원액. 차기태는 이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원본 앞에 초라한 복제품에 불과했다. 서리는 콩 삶기를 마치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나무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칼을 집어들었다. 5년간 그녀와 함께한 날이 반쯤 닳아버린 낡은 칼이었다. 그녀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숫돌에 물이 스미고 쇠와 돌이 마찰하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을 채웠다. 서걱, 서걱, 일정한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차기태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을 어릿광대라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 그녀의 칼질이 조금 빨라졌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기태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 증오가 자신의 칼끝을 무디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요리사로서 상대할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녀는 차기태가 개선했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 요리들로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물을 썰기 시작했다. 그녀의 칼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기계로 자른 듯 일정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기계가 담을 수 없는 결이 살아 있었다. 재료의 숨결을 느끼고 그 결을 따라 칼을 움직이는 기술.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다. 차기태는 재료를 정복하려 했지만 서리는 재료와 소통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차기태는 화령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서리는 이 어둡고 낡은 주방에서 본질과 마주하고 있었다. 김 집사는 시간장을 작은 병에 담아 서리에게 건넸다. 아가씨,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승님의 눈물입니다. 서리는 묵묵히 그 간장을 받아들었다. 검고 짙은 액체에서 세월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이것이 그녀의 비밀 무기이자 향서관의 영혼이었다. 서리는 밤새도록 재료를 다듬었다. 그녀의 침묵의 대장간은 동이 틀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땀과 눈물로 자신의 칼을 벼렸고 그리움과 분노로 불을 지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5년의 기다림. 그 끝에 선 그녀의 눈은 새벽 여명처럼 차갑고도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령의 5주년 기념 갈라, 계승의 향연이 열리는 날.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권력과 명성이 한자리에 모인 듯 화려하게 빛났다. 국내외 언론사들의 중계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었고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은 이미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한식의 정통성을 건 세기의 재판이었다. 단상 위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왼쪽에는 미쉐린 가이드 아시아 지부의 기술 심사관인 피에르 장. 가운데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타 셰프 유진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미식 평론가 백종혁이었다. 백종혁의 표정은 유난히 굳어 있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단상으로 쏟아졌고 사회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식의 위대한 계승자, 미쉐린 3스타, 화령의 오너 셰프 차기태를 소개합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차기태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청중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이 무대의 진정한 주인임을 과시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검은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 대결을 자신을 모함하려 한 어리석은 쥐를 잡는 공개 처형식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심사위원석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신의 조리대에 섰다. 그리고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 미지의 요리사 셰프 야미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다소 냉소적이었다. 모든 시선이 반대편 무대 끝 어두운 입구로 향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한 여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등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깨끗한 흰색 F복을 입고 있었다. 어떠한 장식도 로고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가리는 단순한 은색 가면으로 덮여 있었다. 가면은 조명을 반사하며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박수 소리에도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조리대로 걸어갔다. 차기태는 그녀의 초라한 등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저 왜소한 체구, 값싼 조리복. 그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그저 관심을 끌고 싶은 아마추어이거나 과거 향서관에서 쫓겨난 별 볼 일 없는 제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했다. 제1라운드, 기억의 향기를 주제로 한 전체 요리, 구절판고 대반입니다. 사회자가 대결의 시작을 알렸다.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거대한 타이머가 붉은 숫자를 띄우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두 요리사의 조리대에 집중되었다. 차기태의 조리대는 마치 미래의 실험실 같았다. 수비드 머신, 원심 분리기, 질소 가스통 스모크건까지 그의 보조 요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재료를 날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요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을 교육이라 부르지 않았던가. 전통적인 구절판은 아름답지만 그 식감은 단조롭습니다. 저는 오늘 화령의 방식으로 구절판을 재창조할 것입니다. 그는 당근을 캐비어처럼 작은 알갱이로 만들고 오이를 얇게 저며 투명한 유리처럼 건조시켰다. 쇠고기에는 트러플 오일을 주입해 수비드로 익혔다. 그의 손놀림은 화려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미소를 지었고 청중은 그의 현란한 기술에 감탄을 보냈다. 그는 구절판을 해체하여 9가지 재료를 현대 미술 작품처럼 검은색 슬레이트 접시 위에 재배열했다. 그는 맛이 아니라 보여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반면 셰프 야미 한서리의 조리대는 정반대였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도마와 그녀의 손때 묻은 칼, 그리고 작은 숯불 화로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보조 요리사도 없이 혼자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재료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칼질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다. 채소들이 종이장처럼 얇고 균일하게 썰려나갔다. 그 색감은 인공적인 조작 없이도 그 자체로 선명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집중했다. 그녀는 숯불 화로 위 석쇠에 버섯을 올렸다. 훈연기 대신 진짜 불의 향기를 입히고 있었다. 차기태는 그녀의 원시적인 조리 방식을 힐끗 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60분 안에 9가지 재료를 준비한단 말인가. 저것은 요리가 아니라 간의 수공업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더욱 확신하며 마지막 플레이팅에 공을 들였다.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다. 두 개의 요리가 심사위원 앞으로 옮겨졌다. 먼저 차기태의 요리였다. 구절판의 재에서 9가지 재료가 화려한 색감과 형태로 접시 위를 수놓았다. 거품 소스, 계라된 채소, 심사위원들은 감탄했다. 피에르장이 먼저 맛을 보았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군요. 당근 캐비어의 식감이 흥미롭습니다. 현대 한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유진아 셰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맛의 조화가 새롭네요. 특히 트러플 향이 인상적입니다. 백종혁 평론가는 말없이 음식을 씹었다. 그는 칭찬도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의 차기태는 순간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내 무시했다. 늙은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이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셰프 야미의 요리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드디어 서리의 요리가 공개되었다. 청중석에서 실망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녹그릇. 그 안에 담긴 9가지 재료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전통적인 모양 그대로였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차기태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것은 화령의 주방 보조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저런 것을 가지고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다니. 그는 셰프 야미가 가면을 벗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심사위원들도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지못해 얇게 붙인 밀전병에 각 재료를 조금씩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놓인 소스를 찍었다. 차기태는 유자와 겨자를 섞어 만든 거품 소스를 사용했다. 서리의 소스는 그저 평범한 묽은 간장처럼 보이는 옅은 녹색빛이 도는 소스였다. 피에르 장이 먼저 맛을 보았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유진아 셰프가 맛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종혁 평론가가 천천히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는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멈췄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백종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면을 쓴 서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이 맛은.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이것은 송순장 소심천. 청중은 그게 무슨 소스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차기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송순장? 그가 훔친 비전 일지에서 미신이라 치부하고 지워버렸던 봄철 어린 소리패 이슬을 받아 담근다는 바로 그 소스였다. 백종혁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아직 향서관이 건재하던 시절 한사부와 대청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한사부가 이것이 내 평생의 역작이라며 내놓았던 바로 그 구절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전설의 소스. 말도 안 돼, 이 맛은. 한사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실전되었는데. 백종혁이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서리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어떻게 이 맛을? 서리는 대답 대신 가면 뒤에서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잊힌 기억을 되살렸을 뿐입니다. 차 셰프님은 재료를 정복하려 하셨지만 저는 재료와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충격에 빠졌다. 서리의 요리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맛은 상상을 초월했다. 9가지 재료 각각의 맛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송순장이 완벽하게 아우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향기였고 기억이었다. 차기태의 요리는 혀를 자극했지만 서리의 요리는 가슴을 울렸다. 피에르 장은 자신의 평가를 정정했다. 차 셰프의 요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셰프 야미의 요리는 철학입니다. 한식의 본질을 보여주는 맛입니다. 차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건 구식일 뿐입니다. 저런 비과학적인 소스가. 그의 항변은 백종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묻혔다. 차기태 셰프. 백종혁이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5년 동안 화령을 이끌면서 스승님의 요리를 개선했다고 말했지. 하지만 당신은 개선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혼을 빼먹은 거였소. 이 소스 하나에 당신이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구려. 그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주제는 기억의 향기였습니다. 한 분은 화려한 기술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려 했고, 한 분은 잊혔던 진짜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제1라운드의 승자는 셰프 야미입니다. 연 회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차기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졌다. 저 초라한 녹그릇에, 저 근본도 없는 가면 쓴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카메라는 일제히 한서리를 비췄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도 환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면 뒤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차기태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제1라운드의 충격적인 결과는 화령의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승자가 셰프 야미로 호명된 순간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화려한 기술의 차기태가 저 근본 모를 가면 쓴 여자에게, 그것도 가장 전통적인 요리에서 완패했다. 차기태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조리대 뒤편에서 주먹을 쥐었다. 송순장이라니. 그가 비전일지에서 비과학적이고 쓸모없는 노인의 망상이라 치부하고 넘겨버렸던 바로 그것이었다. 저 여자가 대체 어떻게 그것을 복원해냈단 말인가.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간신히 외쳤다. 조명이 어지럽게 움직였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차기태와 한서리를 동등하게, 아니 오히려 서리를 더 경외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차기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1라운드를 실수로 규정했다. 그래, 늙은 백종혁 평론가가 과거의 향수에 젖어 감상적인 평가를 내린 것뿐이다. 전체 요리 하나쯤은 내줄 수 있다. 하지만 메인 요리는 다르다. 화령을 미쉐린 3스타로 만든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시그니처 요리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었다. 자, 이제 제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주제는 도둑맞은 영혼입니다. 대결 메뉴는 화령의 상징이자 차기태 셰프님을 정상에 올린 바로 그 요리, 궁중 갈비찜입니다. 연회장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진검승부였다. 차기태의 입가에 다시 오만한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그의 무대가 왔다. 그는 이 요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억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었다. 그는 전통 방식의 비효율성을 완벽하게 개선했다. 그는 셰프 야미를 힐끗 보았다. 어디 그대의 미신이 내 과학을 이길 수 있는지 봅시다. 제한 시간은 120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차기태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의 조리대는 다시 한번 최첨단 장비로 빛났다. 최고 등급의 한우 갈비가 완벽한 두께로 손질되어 나왔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갈비의 마블링을 과시했다. 전통 갈비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 차기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시작했다. 바로 불 조절의 불확실성입니다. 어떤 부위는 질기고 어떤 부위는 너무 익어버리죠. 화령은 그 모든 변수를 통제합니다. 그는 갈비를 진공 포장하여 거대한 수비드 머신에 집어넣었다. 섭씨 68도 정확히 1시간 30분입니다. 이 온도에서 고기의 콜라겐은 완벽하게 젤라틴화되지만 육즙은 단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성한 화령 특제 소스를 꺼내 들었다. 통제된 실험실에서 배양한 효모로 단 3개월 만에 숙성시킨 완벽하게 일정한 맛의 간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조리법이 한 사부의 그것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확신했다. 늙은이는 10년 묵은 간장을 쓰네 숯불을 조절하네 하며 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단축시켰고 더 나은 맛을 구현해냈다. 이것이 진화였다. 반면 한서리의 조리대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도 똑같은 등급의 한우 갈비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수비드 머신 대신 투박하고 낡아 보이는 무쇠 가마솥 하나를 조리대 위에 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것은 최첨단 인덕션이 아닌 작은 숯불 화로였다. 청중석에서 실소와 경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지금 저걸로 갈비찜을 하겠다고 120분 안에 숯불로 저 고기를 익히는 건 불가능해. 차기태 역시 그녀를 비웃었다. 어디 민속촌에서 오셨습니까? 불장난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셰프 야미? 서리는 그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숯불을 피웠다. 그녀의 손길은 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대화하는 듯했다. 그녀는 숯의 위치와 공기의 흐름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가마솥의 온도를 천천히 올렸다. 그녀는 시간 단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소스를 꺼냈다. 그것은 화려한 병에 담긴 액체가 아니었다. 김 집사가 대결 직전 건네준 흙먼지가 묻어있는 작고 검은 옹기키 항아리였다. 그녀가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차기태의 실험실 간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복합적인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차기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저 항아리 향서관을 처음 인수했을 때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수백 개의 낡은 항아리들. 그는 그것들을 비위생적이고 쓸모없는 골동품이라며 모조리 깨부수고 내다버렸다. 그런데 저 여자가 감히 저 쓰레기를 자신의 무대에 들고 온 것이다. 서리는 그 10년 묵은 시간장을 끓는 육수에 부었다. 향기는 더욱 진해졌다. 그녀는 핏물을 제거한 갈비를 가마솥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솥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온도계 대신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 틈새로 새어나오는 증기의 냄새로 안의 상태를 확인했다. 차기태는 그녀의 원시적인 모습을 경멸하며 자신의 요리를 완성해 나갔다. 수비드에서 꺼낸 갈비는 완벽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 갈비를 격자문의 그릴에 올려 강한 불로 표면만 살짝 그을렸다.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시켜 감칠맛을 더하는 현대적인 기법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완벽한 소스를 발라 광택을 냈다. 흑요석처럼 빛나는 갈비찜.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를 솥단지 안에 고기 따위가 자신의 상대가 될 리 없었다.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다.
두 개의 갈비찜이 심사위원 앞으로 옮겨졌다. 외형상으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차기태의 갈비찜은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뽐냈다. 서리의 갈비찜은 그저 투박한 유기 그릇에 소박하게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향기만큼은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먼저 차기태 셰프의 요리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다. 피에르 장이 먼저 맛을 보았다. 질감은 완벽합니다. 수비드의 정석이군요. 혀 위에서 녹아내립니다. 소스의 균형감도 정확히 계산된 맛입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기술에 찬사를 보냈다. 유진아 셰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활영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예요. 완벽한 시그니처 디쉬입니다. 차기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남은 것은 늙은 백종혁의 평가뿐이었다. 백종혁은 말없이 갈비를 씹었다. 그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젓가락을 사용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히 완벽한 맛이요.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지. 하지만 그는 말을 아꼈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음, 셰프 야미의 갈비찜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다. 서리의 갈비찜은 겉보기에는 차기태의 것과 비슷하게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인공적인 광택이 아니라 재료 자체에서 우러나온 깊은 윤기였다. 심사위원들이 젓가락을 가져갔다. 그 순간 그들은 놀랐다. 고기가 뼈에서 스르르 분리되었다. 수비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다. 그들은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연회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 차기태의 요리가 혀를 자극했다면 서리의 요리는 혀를 감쌌다. 피에르 장은 눈을 감았다. 이럴 수가. 부드럽지만 텍스처가 살아있습니다. 수비드가 획일적인 부드러움이라면 이것은 살아있는 부드러움입니다. 유진아 셰프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이 향기는 불맛이 하지만 탄맛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숯불을 쓰면서 이런 균일한 맛을, 그리고 이 간장. 1라운드의 송순장과는 또 다른 깊이예요. 마치 땅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기태는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건 그저 오래된 방식일 뿐입니다. 내 방식이 과학적으로 우월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백종혁 평론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1라운드 때의 감동 대신 서늘한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차기태 셰프. 그가 차기태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5년 동안 스승님의 이름을 팔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군. 그는 서리를 향해 물었다. 셰프 야미, 설명해 주시겠소? 어떻게 이 맛을 구현했는지. 저 오만한 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리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가면 뒤에서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울렸다. 차 셰프님은 수비드 머신으로 온도를 통제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가마솥과 숯불로 숨결을 통제했습니다. 가마솥은 단순한 쇠 덩어리가 아닙니다. 열을 머금고 그 열을 재료 깊숙이 천천히 전달합니다. 숯불은 일정한 온도를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불입니다. 저는 그 불과 고기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실수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완벽한 과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차기태가 내다버린 그 검은 옹기 항아리를 가리켰다. 하지만 진짜 영혼은 저기에 있습니다. 차 셰프님이 비위생적이라며 깨부순 바로 저 숨쉬는 항아리요.
차기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했던 말을 저 여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향서관의 간장은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통에서 숙성되지 않습니다. 저 미세한 구멍으로 숨을 쉬는 온기 안에서 땅의 기운을 받으며 10년을 기다립니다. 차 셰프님은 효율을 위해 그 영혼을 버리셨지요. 당신이 훔친 것은 양력, 즉 불을 다루는 화려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 즉 물과 세월을 다스리는 철학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당신이 도둑맞은 영혼이라고 주제를 정하셨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혼을 훔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서리의 마지막 말은 얼음 송곳처럼 차기태의 심장을 꿰뚫었다. 백종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한 사부께서 늘 장은 살아있다고 하셨지. 그분이 평생을 바쳐 지킨 철학을 제자가 내다 버렸어. 차기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저 여자의 목소리, 저 여자의 기술, 저 여자의 철학. 그것은 자신이 5년간 잊으려 했던, 아니, 죽었다고 믿었던 그 여자의 것이었다. 그는 가면을 쓴 서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자신도 모르게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리, 아니야, 너는 5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카메라가 그와 서리를 동시에 비췄다. 셰프 야미의 정체에 대한 거대한 의문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차기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리? 그 이름은 공기 중에 매달려 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위험하게 정지했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로 향했고 플래시는 그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남김없이 포착했다. 관중석은 박수가 아닌 혼돈의 함성으로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수습하려 했다. 아닙니다. 제가 잠시 헛것을. 그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압박감 때문에. 그냥 옛날에 알던 이름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가면 속 그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목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다. 그는 셰프 야미의 조리대 그 검은 옹기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부정행위다. 저 여자는 속임수를 쓰고 있어. 그의 고함이 연회장을 갈랐다. 저 항아리, 저건 위생규정 위반이야. 승인된 조리 도구가 아니라고. 그리고 저 간장, 저건 불법 약물이야. 그의 비난은 광기에 가까웠다. 저건 맛을 속이는 각성제 혹은 금지된 화학 첨가물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맛을 낼 수 있지? 심사위원들은 당장 저 간장의 성분 분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차기태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연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상황에 흥분하여 셔터를 눌러댔다. 화령의 명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피에르 장과 유지나 셰프는 차기태에 무례하고 비전문적인 태도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차기태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무대 한쪽 구석, 자신의 경호팀장을 향했다. 그는 모든 이의 시선이 셰프 야미에게 쏠린 틈을 타 손으로 미묘한 지시를 내렸다. 저 여자를 따라가 출입구를 막아 저 여자의 비밀 주방 당장 찾아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호팀장은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차기태는 공개적으로는 광대처럼 소리치고 있었지만 사적으로는 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대결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바로 셰프 야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녀가 한설이라면 5년 전처럼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순간에도 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때 백종혁 평론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차기태 셰프, 그만하시오. 그는 차기태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금 요리사로서의 마지막 남은 품격마저 내던지고 있소. 당신의 추측은 근거가 없소. 그는 시선을 돌려 가면을 쓴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기태의 광기 어린 비난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백종혁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셰프 야미, 저 무지한 자의 비난에 대답해 주시겠소? 저 항아리가 대체 무엇인지.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분한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기적처럼 연회장의 소란이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가 밝힐 진실에 집중했다. 그녀는 차기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시간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차 셰프님이 쓰레기라 부르며 깨부수었던 그 항아리들 속에 숨겨져 있던 향서관 수백 년 역사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불법 약물을 썼다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 셰프님께 묻겠습니다. 그녀는 차기태가 훔쳐간 반쪽짜리 비전 일지를 정확히 겨냥했다. 당신은 향서관의 장독대에 왜 늘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스승님께서 왜 매일같이 항아리들을 향해 음악을 들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차기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에게 그 기억은 노망난 늙은이의 기행일 뿐이었다. 그는 한 사부가 장독대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었다. 그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자신의 과학적인 레시피 노트에서 가장 먼저 삭제해버린 부분이었다. 당신은 그것을 미신이라 불렀지요. 서리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인 낭비라고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효모가 일정한 온도에서만 자란다고 믿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연주하셨던 그 가야금의 특정 음역대, 그 소리의 진동이 항아리 속 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음파가 간장 속 미생물, 특히 아스퍼길루스 오리제, 에스퍼길루스 오리자의 활동을 어떻게 촉진시키는지 말입니다.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소리의 진동, 미생물.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전통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였다. 피에르 장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중얼거렸다. 소닉 퍼멘테이션, 소닉 퍼멘테이션, 음파 숙성.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음파 숙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지혜를 몸소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소리가 단순한 공기의 떨림이 아니라 만물과 교감하고 재료의 본질을 깨우는 또 하나의 재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차기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가면 속 그녀의 눈이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눈을 꿰뚫었다. 당신은 기술을 훔쳤지만 철학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레시피를 훔쳤지만 그 레시피를 살아 숨쉬게 하는 소리를 버렸습니다. 당신이 활용해서 만든 간장은 그저 죽어있는 소금물에 불과합니다. 감히 어느 쪽이 불법이란 말입니까? 서리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울렸다. 유산을 개선했다고요? 당신은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해한 것입니다. 당신은 스승님의 영혼을 2번 죽였습니다. 5년 전 배신으로 1번, 그리고 오늘 당신의 무지함으로 또 1번. 서리의 일갈은 차기태의 마지막 남은 방어막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는 비틀거렸다. 소닉 퍼멘테이션.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늙은이의 미신이 사실은 자신이 감히 이해조차 못했던 초고등 기술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자신이 5년간 완성시켰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미완성조차 아닌 오염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졌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의 오만함은 박살났고 그의 과학은 미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훔친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심오한 세계의 일부에 불과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백종혁 평론가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점수를 매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차기태 셰프, 당신은 요리사로서 끝났소. 아니, 당신은 처음부터 요리사였던 적이 없었군. 그는 청중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다. 제2라운드의 승패는 무의미합니다. 이미 승부는 5년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잃어버렸던 진짜를 목격했습니다. 차기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가면을 쓴 서리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연회장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제2라운드의 충격적인 결말 이후 대결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차기태는 자신의 조리대 뒤편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소닉 퍼멘테이션. 그가 평생을 바쳐 경멸했던 미신이 사실은 자신이 감히 이해조차 못했던 심오한 과학이었다. 그의 제국은 그 기반부터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가면을 쓴 서리를 바라보았다. 분노, 공포, 그리고 지독한 굴욕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태웠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손쉽게 짓밟았던 그 어린 소녀가 이제 자신을 파멸시킬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 무대에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창백해진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다음 라운드를 알렸다. 이제 마지막 제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방송은 계속되어야 했다. 주제는 유산의 인장입니다. 디저트와 전통차를 선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싸움이었다. 차기태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원래 화려한 오미자, 거품과 드라이아이스를 곁들인 해체주의 약식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백종혁과 심사위원들은 철학을 원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을 셰프복에 문질렀다.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절박하게 훔친 비전 일지의 내용을 떠올렸다. 그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서 버려두었던 궁중 디저트, 화전, 과, 두텁덕의 복합적인 레시피. 그래, 저 여자가 전통을 내세운다면 자신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화려한 진짜 궁중 요리를 보여주면 된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차기태는 보조 요리사들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당장 찹쌀가루 가져와, 쑥이랑 대추, 빨리. 그의 손은 다급하게 떨렸다. 그는 떡을 찌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팀 컨벡션 오븐의 온도를 최대로 높였다. 그는 재료의 조화가 아닌 속도와 화려함에 집착했다. 그의 마음은 요리에 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무대 반대편, 그리고 방금 전 비밀리에 지시를 내린 경호팀에게 향해 있었다. 저 여자의 주방을 찾아 모든 증거를 없애.
그의 절박함은 요리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팥소를 너무 달게 만들었고 떡의 반죽은 고르지 못했다. 반면 한서리의 조리대는 마지막 라운드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단출했다. 그녀는 복잡한 떡을 만들지 않았다. 그녀가 꺼낸 것은 이미 반죽되어 숙성된 밀가루 반죽과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낡은 나무 약과 엿과틀이었다. 청중은 의아해했다. 저것이 피날레라고? 차기태는 그녀의 단순한 준비 과정을 보고 다시금 오만함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기껏해야 약과라니. 저것은 길거리에서도 파는 가장 흔한 과자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궁중떡이 저 초라한 밀가루 반죽을 압도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품었다. 서리는 약과 반죽을 틀에 찍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튀김솥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름을 끓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기름에 약과 반죽을 넣고 아주 약한 불로 온도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향서관의 비법 즙청즙부 방식이었다. 반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며 속까지 완벽하게 익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튀겨낸 약과를 미리 준비해온 생강과 꿀을 섞은 맑은 조청에 담갔다. 그리고 곁들일 차로 화려한 꽃차가 아닌 소박한 숭늉에 볶은 보리를 띄운 보리숭늉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단순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심사 시간. 차기태가 먼저 자신의 디저트를 내놓았다. 궁중의 재림이라는 거창한 이름이었다. 화려한 색감의 두텁떡과 화전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시각적으로는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냉담했다. 피에르 장이 맛을 보았다. 야심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화가 깨져 있군요. 떡의 질감은 고무 같고 팥소는 너무 달아서 다른 모든 맛을 덮어버립니다. 유진아 셰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 요리 같아요. 어떤 철학도 느껴지지 않네요. 차기태는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화려함마저 부정당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서리의 마지막 요리로 향했다. 흰색 도자기 접시 위에 단정하게 놓인 약과 한 개, 그리고 소박한 찻잔. 그것이 전부였다. 백종혁 평론가가 떨리는 손으로 약과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입에 넣기 전 깊게 향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인식이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 맛은 그가 중얼거렸다. 이것은 한 사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만들어 주셨던 그 고백거바의 약과요. 모든 시선이 서리에게 쏠렸다. 그녀는 가면 뒤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과자입니다. 왕이나 귀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의 요리가 교만에 빠졌다고 느끼실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약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녀는 차기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5년 전 차기태 씨는 누군가가 유산을 팔아넘기려 했다며 불효부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차기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분노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니면 아버지께 버림받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의 평생이 담긴 혼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유산은 비밀 레시피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대한 정직함과 기다림의 시간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작은 약과가 바로 그 정직함의 인장입니다. 당신이 훔쳐간 책에는 이 맛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백종혁은 눈물을 닦으며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누구보다도 한 사부님께 큰 효도를 했소. 이제 부디 그대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차기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의 중얼거림은 서리의 움직임에 묻혔다. 서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가면의 뒷부분으로 가져갔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그녀는 고정 장치를 풀었다. 은색 가면이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져 나가며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부딪혔다. 조명 아래 5년의 세월이 빚어낸 얼굴이 드러났다. 앳된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난과 결의로 단련된 날카롭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한설이,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불타는 듯한 차가운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무대 반대편에서 공포로 일그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차기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리. 차기태가 절규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5년 전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가 유령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훔친 영광 위에 세워진 그의 제국이 마침내 진짜 주인을 만난 순간이었다. 은색 가면이 바닥에 부딪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는 순간 화령의 거대한 연회장은 숨을 멈췄다. 1초, 2초,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완벽한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은 수백 명의 경악과 충격이 뒤섞인 함성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은 무대 앞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한설이의 얼굴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한설이, 누군가 외쳤다. 정말 한설이야. 5년 전에 한 사부의 딸이 살아있었어. 그 이름은 바이러스처럼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차기태가 고인이라 칭했던 불효의 낙인이 찍혀 사라졌던 비운의 상속녀. 그녀가 가면 뒤에 셰프 얌이었다. 차기태는 무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셰프복은 구겨졌고 오만함으로 빛나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불신,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유령을 본 사람처럼 서리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질을 하며 의미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는 죽었어. 그의 정신은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5년 전 빗속으로 초라하게 사라졌던 그 연약한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괴물이 되어 돌아왔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 낡은 휠체어에 기댄 앙상한 노인이 병실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 사부였다. 향서관을 잃은 충격과 스스로 딸을 내쳤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그는 지난 5년간 실어증 환자처럼 말을 잃고 살아왔다. 그는 화면 속 딸의 얼굴을 보았다. 5년 만에 마주한 얼굴. 세월의 풍파가 앳된 모습을 지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아니, 그가 평생 가르치려 했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인의 굳건한 눈빛. 그가 마지막으로 맛보았던 고백의 약과 그리고 효도의 의미를 되묻던 그 목소리. 한 사부는 마른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짐승 같은 흐느낌이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5년간 메말랐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미안하다, 내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의 무너진 가슴 속에서 5년 만에 첫 마디가 터져 나왔다. 연회장에서 한설이는 더 이상 차기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청중들을 향해 똑바로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면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지난 5년간 한 남자의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에 속아 오셨습니다. 차기태 씨, 그녀가 무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불렀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은 오늘 저를 어릿광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광대는 누구입니까? 스승의 철학을 훔칠 배짱도 이해할 능력도 없어서 반쪽짜리 기술로 세상을 속여온 당신 아닙니까? 그녀는 5년 전 그 비 오던 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다. 마치 냉철한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가듯 논리정연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5년 전 여름, 차기태 씨는 제가 가문의 비전이 담긴 발효일지를 경쟁 일본 레스토랑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명예와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아들처럼 아끼던 제자인 자신은 신뢰하고 딸인 저의 말은 의심하리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순수한 신념을 배신했고 저에게는 불효라는 가장 잔인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에 청중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었다. 한 가문을 파멸시킨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이었다. 서리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차기태가 그토록 자랑했던 개선과 과학의 허상을 하나씩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낡은 미신에 사로잡힌 늙은이라 비웃었지요. 그녀는 차기태의 수비드 머신을 가리켰다. 당신은 아버지가 10시간 동안 숯불 앞에서 숨결을 조절하며 갈비찜을 만들던 것을 비효율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그 숨결이야말로 고기의 결을 따라 육즙을 가두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당신의 수비드 머신은 고기를 균일하게 익혔지만 그저 죽은 부드러움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재료의 개성을 완전히 무시한 공장식 조리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그녀는 다시 그가 경멸했던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은 장을 담글 때 통제된 상업용 효모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가야금 소리로 항아리 속 미생물을 깨우시던 것을 미신이라 치부했지요. 하지만 당신이 버린 그 소리야말로 향서관 수백 년 장맛의 핵심인 음파 숙성이었습니다. 당신은 과학을 한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가장 심오한 과학을 무시한 것입니다. 당신의 개선은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본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저지른 심각한 오류이자 훼손이었습니다. 당신은 기술의 겉모습인 양력을 훔쳤지만 그 기술을 지탱하는 철학인 인을 버렸습니다. 서리는 차기태 앞에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대결의 주제로 삼았던 도둑맞은 영혼 말입니다. 그 영혼을 훔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차기태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지막 발악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비전 일지는 내가 가졌어. 내가 전부 가졌다고. 그 책이 원본이야. 그는 자신이 훔친 그 책이 향서관의 모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싶어 했다. 바로 그때 무대 한쪽 구석에서 낡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5년간 서리의 곁을 지켰던 김 집사였다. 그는 평생 향서관을 지켜온 충직한 청직이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인 차기태가 훔쳐간 책보다 훨씬 더 낡고 두꺼워 보이는 책이 들려 있었다. 김 집사는 서리의 옆에 섰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차기태를 벌레 보듯 경멸하며 입을 열었다. 이 간악하고 어리석은 놈. 내 놈이 5년 전 서리 아가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던 그 혼란 속에서 훔쳐간 것은 스승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드신 거책에 불과하다. 그는 청중 앞에서 비단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검은 표지의 구서가 드러났다. 표지에는 향서관, 비전, 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물과 발효, 기다림, 그리고 소리의 철학이 담긴 진짜 비법서였다. 이것이 향서관의 진짜 심장, 대대로 단 한 명의 후계자에게만 전수되는 속책이다. 김 집사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스승님께서는 아들보다 더 뛰어났던, 유일하게 스승님의 철학을 이해했던 서리 아가씨에게 이 책을 물려주려 하셨다. 김 집사는 차기태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나는 5년 전 내 놈이 아가씨를 모함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내 놈이 그 거책을 훔쳐 달아나는 것도 보았다. 나는 스승님이 쓰러지시기 전 목숨을 걸고 이 속책을 지켜내어 오늘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차기태의 마지막 자존심, 그가 유산의 정통성이라고 믿었던 그 비전 일지마저 반쪽짜리 가짜였음이 드러났다. 그는 이제 유산을 훔친 도둑일 뿐만 아니라 그 유산을 이해조차 못한 어설프고 무지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 백종혁 평론가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차기태, 당신은 스승을 배신하고 그의 딸을 모함하고 감히 신성한 유산을 훔쳐 이 나라의 미식계를 기만했소. 당신은 요리사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여. 바로 그 순간 차기태가 7장에서 비밀리에 보냈던 경호팀원들이 연회장 입구에서 경찰들에게 거칠게 제압당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차기태의 지시를 받고 서리의 비밀 주방을 급습하려다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신고해둔 김 집사의 연락을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차기태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꺼냈다. 차기태 씨, 5년 전 향서관 비전 일지 특수 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기태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서리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환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연민, 그리고 5년간의 지독한 고통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차기태는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찰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5년 전 그가 서리를 빗속으로 쫓아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는 이제 자신이 만든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 내려갔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차기태가 수갑에 채워져 무대 뒤로 끌려나간 후 화령의 거대한 연회장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혼돈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거대한 배신극과 그보다 더 위대한 귀환의 서사에 넋이 나가 있었다. 셰프 야미는 한설이었다.
그 한 문장이 지난 5년간의 모든 의문과 차기태의 성공 신화를 무너뜨렸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무대 위 조명 아래 홀로 선 한설이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5년간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십니까? 질문이 비수처럼 쏟아졌지만 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집사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이 처음 등장했던 그 어두운 입구로 묵묵히 퇴장했다. 그녀는 승자였지만 축하를 받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증명을 마쳤을 뿐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화령 스캔들은 단순한 미식계의 사건을 넘어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비화했다. 차기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그를 향했던 대중의 찬사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분노가 되어 그를 덮쳤다. 그의 오만한 얼굴은 모든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다. 화령은 문을 닫았다. 아니, 버틸 수가 없었다. 모든 예약은 즉각 취소되었고 그를 믿고 따랐던 주방의 핵심 인력들은 자신들마저 사기극의 공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뿔뿔이 흩어졌다. 강남의 심장부에 우뚝 솟아있던 그 화려한 통유리 건물은 이제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흉물처럼 도시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차기태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법정 공방은 길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김 집사가 목숨처럼 지켜낸 우민의 비법서, 원본 5년 전 차기태가 위조했던 서류들, 그리고 그의 비밀 지시를 받았던 경호팀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는 특수절도, 사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미신이라 버렸던 철학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쌓아 올린 감옥에 스스로 갇혔다. 설이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자신이 5년간 고통 속에서 버텨온 은평구의 작은 식당, 민서의 부엌으로 돌아왔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5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탄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요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텅 빈 공간에 흐르는 정막을 느꼈다. 바로 그 정막 속으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한 사부였다. 그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요양병원을 뛰쳐나왔다. 5년간 닫혀있던 그의 입에서 처음 터져나온 단어는 미안하다가 아닌 딸의 이름 설이야였다. 그는 수소문 끝에 딸이 숨어 살던 이 누추한 공간을 찾아냈다. 딸을 마주한 순간 한 사부는 자신이 5년 전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가부장적 아집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차기태의 간교한 혀에 속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제 손으로 내쳤다. 그는 딸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설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막아 세웠다. 그녀의 눈에는 용서가 없었다. 5년의 세월은 원망을 넘어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상처와 무관심을 만들어 놓았다. 왜 오셨습니까? 설이가 5년 만에 아버지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한 사부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베이는 듯했다. 그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는 이제 엄격한 스승이 아닌 그저 늙고 병든 죄 많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설이는 그 비참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자신을 불효자라 부르며 빗속으로 쫓아냈던 엄격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약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증오와 연민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주방으로 들어가 3라운드에서 선보였던 따뜻한 보리 숭늉 한 잔을 가져와 그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드시고 가십시오. 그것은 환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한사부는 그 숭늉잔을 붙들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스러운 화해의 첫걸음이었다. 한 달 후 민서의 부엌이었던 작은 식당 간판이 바뀌었다. 화려한 금박도 웅장한 현판도 아니었다. 서리가 직접 깎은 낡은 나무판에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낸 것이 아닌 그녀 자신만의 단단하고 굳건한 필체로 향서관 정수관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화령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질 거대한 향서관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리가 선택한 것은 강남의 빌딩이 아닌 은평구의 초라한 골목이었다. 테이블은 고작 6개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은 1년치가 순식간에 마감되었다. 그녀는 향서관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향서관을 새로 창조했다. 그녀가 복원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녀는 차기태가 비위생적이라며 깨부쉈던 낡은 옹기들을 모두 되찾아와 식당 뒤뜰에 모셨다.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심장이었다. 백종혁 평론가가 그곳을 찾아왔다. 그는 3시간을 기다려 겨우 자리를 얻었다. 그는 1라운드 때 맛보았던 송순장으로 만든 소박한 나물 비빔밥 한 그릇을 받았다. 그는 한 입을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그는 돌아가서 단 한 줄의 평을 썼다. 영혼이 돌아왔다. 1년이 흘렀다. 향서관은 여전히 작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가장 진짜인 식당이 되었다. 그 영향력은 규모가 아닌 깊이에서 나왔다. 한사부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그는 더 이상 주방에 서지 않았지만 매일 오후 식당 뒤뜰의 장독대 앞에서 가야금을 켰다. 그것은 더 이상 낡은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딸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매일의 의식이자 장싱을 깨우는 과학이었다. 서리는 그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칼질을 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소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향서관의 주방은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로 북적였다. 서리는 이제 스승이 되었다. 그녀의 주방은 엄격했지만 불합리한 권위는 없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양녀의 비법서를 공개했지만 그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음계의 비법서 첫 장에 적힌 철학을 먼저 가르쳤다. 불을 높여라. 한 젊은 제자가 갈비찜을 만들다 태울 뻔하자 서리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불의 세기로 고기를 태우려 하지 마라. 고기가 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달라지는 순간 바로 그때 불을 줄여야 한다. 너의 눈이 아니라 너의 귀로 요리해야 한다. 그녀는 음미 비법서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레시피 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서이자 일기였다. 바람이 부는 날엔 장을 담그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정직한 물을 써라. 제자들은 기술이 아닌 태도를 배웠다. 서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야금 소리가 장독대를 평화롭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연주를 멈추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리도 아주 잠깐 그 미소에 화답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오늘이었다. 서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서 칼이 다시 물 흐르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사는 복원되었다. 훔친 불꽃은 꺼졌지만
그녀가 지켜낸 진정한 불신은 이제 이곳 작은 향서관에서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붙어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 그녀는 그 불꽃의 중심에 서 있었다.